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슴을 치다가 잠들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곳에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됐네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에 혀를 내두릅니다. 하지만 어디 편하게 속 사정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죠. 왜냐면 제가 제 손으로 하나뿐인 아들 인생을 망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밤잠을 설친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도 후회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이 불행하길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제 사연 부디 같은 엄마의 심정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아들은 공부도 잘했고 부모 속 썩인 적도 없던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 흔한 사춘기 시절 반항도 없었고요.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하더니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 입사까지 한 아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만 보면 성실한 아들 둬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들 하나가 10자식 안 부러울 정도로 정말 바르게 잘 컸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와 남편을 불러서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 뭐 하는 사람이야?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기로 했어요. 아들의 말에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남편과 설레는 마음으로 며느리 만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처음 마주하게 된 며느리는 참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처음 봤는데도 낯이 있고 몇 번 본 사이처럼 편안했습니다. 아들과 둘이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도 참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날 정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죠. 그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저는 남편한테 마음에 쏙 든다면서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너무 참하고 좋은 애 같네. 얘기해보니까 왜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지 딱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도 결혼 준비도 필요한 것만 하면서 실속 있게 하고 싶단 말 듣고 야무진 애 같았다니까. 같은 회사에서 만난 거 보면 둘이 아주 천생연분인가 봐. 저는 며느리가 야무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 같아서 마음에 쏙 들었죠. 게다가 결혼 준비하는 동안 새는 돈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모습이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가정교육 잘 받고 컸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상견례 때 사돈 부부를 만나보니 인품이 참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는 큰 문제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됐죠. 며느리가 참 야무지다 싶었는데 결혼 후에도 참 현명했어요. 결혼하고 아들 생일이었던 날 저는 며느리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출근하던 길에 절 찾아와 보온병을 건네면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너무 일찍 찾아와서 놀라셨죠? 퇴근길에 들리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출근하다 들렸어요.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쁠 텐데 뭐하러 여길 들렀어? 그게 아니라요. 이거 미역국이에요. 오늘 남편 생일이잖아요. 어머님께서 멋진 아들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이에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역국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이걸 네가 만들어 온 거야?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너무 고맙구나. 나 살면서 아들 생일에 미역국 받아보긴 또 처음이네. 어머님 덕분인데 당연히 인사드려야죠. 아침에 아버님이랑 같이 드실 수 있게 넉넉히 끓여왔어요. 저는 그때 며느리의 말에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아들 생일에 이런 걸 받아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한 거라면서 제게 보온병을 건네주고 회사로 출근했죠. 며느리가 준 보온병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눈물까지 글썽이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의아한 듯 물어봤어요. 아침부터 며느리 보고 온다더니 왜 울상을 하고 들어와? 여보, 우리 며느리가 글쎄 아들 잘 키워준 거 감사하다고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오늘 경호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미역국 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끓여온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이고, 우리가 말년에 참 좋은 며느리 얻어서 이렇게 대접도 받고 사네. 남편은 며느리의 세심한 행동에 저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며느리와 가족이 된 게 참으로 행복했답니다. 아들도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런지 일적으로도 잘 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은 언제나 행복할 때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죠. 이대로 쭉 잘 살 것 같았던 아들 부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날 며느리가 회사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과 병원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자 다리에 힘이 쭉 풀렸죠. 결혼하고 1년 차에 있던 일이었는데 애교 많고 살가운 며느리를 딸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며느리가 아니라 꼭 제 딸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돈 부부와 같이 며느리가 무사히 깨어나기만 바랬죠. 하지만 며느리는 투병 끝에 뇌사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착하고 속 깊었던 며느리가 허망하게 하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사별하고 나서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힘들어했었죠. 그걸 지켜보는 저와 남편도 마음이 아팠고요.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가 떠난 뒤 둘이 살던 집을 떠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말했죠. 경호야, 엄마 집으로 가자. 여기서 너 이렇게 있으면 네 아내도 편히 못 떠나. 엄마, 그 사람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냥 잠시 긴 여행을 간 것 같아서 꼭 다시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떡해요? 그 사람이 썼던 화장품이랑 칫솔마저도 하나도 못 치우겠어요. 그때 아들은 사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아들을 안아주는데 흐느껴 우는 아들을 보니까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며느리가 저희 가족에게 보여준 진심은 정말 긴 시간 남아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 힘들어하는 심정도 이해가 갔어요. 그렇게 아들은 사별 후에도 꽤 긴 시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억지로 힘을 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저 혼자서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죠. 사랑했던 사람을 허망하게 보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주고 나니까 어느 날은 결심이 섰는지 저와 남편을 찾아와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제 살던 집에 있는 가정 가구 하나씩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올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혼자 있기 힘들면 들어와서 살아. 저는 아들이 집에 들어온다는 말에 걱정스러웠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 후 아들은 몇 달 뒤 살던 곳을 정리한 뒤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정리해도 사람 마음이 쉽게 정리될 리가 없었죠. 아들은 마음이 힘들 때면 떠난 며느리가 있는 납골 땅에 가곤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승진하던 날에는 예쁜 꽃까지 사들고 갔습니다. 저렇게 애틋한 두 사람을 왜 하늘이 갈라놨는지 하늘이 참 원망스럽기만 했죠. 20살 후반에 결혼했던 아들은 그 후로 아무 여자도 만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혼도 아니고 사별이니까 저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줄 알았는데 아들은 30대 내내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회사랑 집만 다니면서 운동만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흔한 연애조차도 안 하고 40대 초반이 된 아들을 보니까 점점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걱정스런 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죠. 이러다 우리 아들 노총각으로 평생 혼자 살다가 독거노인 되겠어. 당신이 넌지시 말 좀 해봐.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어보라고. 말해도 씨알도 안 먹혀. 옛날 일은 묻고 사는 것 같은데 자리 만들어도 나갈 생각이 없어 보여. 그리고 그때 내가 말한 그 선자리도 벌써 물 건너가고 없어. 아휴, 옆에서 누가 마음 좀 잡아주고 달래주면 좋으련만 쟤를 어떡하면 좋아. 그때 손주 욕심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아들이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30대 때는 힘들면 같이 술이라도 마실 친구라도 있었는데 40대가 된 아들은 친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지내던 친구들은 다 시집 장가가서 살림 차려서 자식 보느라 정신없는데 시간 낼 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을 보면서 외로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우연히 본 결혼정보회사 광고를 보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미 40 초반이었던 아들이라 주변 선자리도 뚝 끊겨 있었죠. 그래도 40대 초반의 나이로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던 아들인데 어디서 꿀릴 만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혼자 상담까지 받으러 갔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상담실장이 자신 있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여기 등록하신 순간부터는 정말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으세요. 저희 업체 찾아오시는 분 중에도 이혼하시고 재혼을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원래 나이가 들수록 더 주변에서 맞는 짝 찾기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저희한테 믿고 맡겨보세요. 직접 제 발로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가면서도 아들이 사별했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이혼한 사람도 등록하러 온다는 말에 안심하고 등록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무 생각 없는 아들을 붙들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손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영 안타까워서 그래. 지금이야 너도 우리랑 살고 있지만 너보다 우리가 먼저 갈 텐데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네 친구들 사는 것 좀 봐라. 다 자기 식구들 챙기느라 이제 널 만나줄 친구도 없잖아. 아휴, 외로운 게 제 팔자인가 봐요. 너 정말 엄마 속상하게 그럴 거야? 이 엄마를 봐서라도 몇 번만 해봐. 꼭 결혼 안 하더라도 친구라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 너처럼 재혼하려고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대. 비슷한 아픔 겪은 사람끼리 서로 위로해주면 좋잖아. 아들은 제 말에 골똘히 생각하다가 재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에 솔깃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을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시킬 수 있었어요. 그동안 일만 하던 아들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주말에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주말에 외출하는 아들을 보니까 제가 다 가슴 벅차기까지 했죠. 늘 주말만 되면 혼자서 등산하고 운동만 하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10년 만에 소개팅하러 번듯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아들을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 후 저는 일부러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죠. 그저 편하게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길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등산 갈 준비를 하는 아들이 물통을 2개를 챙기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붙잡고 물어봤죠. 지금 물통 2개 챙겨가는 거야? 등산 혼자 안 가고 둘이 가니? 지난주에 소개팅한 분이 등산 좋아한다고 하길래 오늘 같이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같이 산에 가보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사람 천천히 알아가는 거야. 너무 거부하지만 말고 천천히 잘 알아가 봐. 제 말에 아들은 쑥스러운 듯 물통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동안 소개팅하면서 첫 만남이 2번째 만남으로 이어진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를 다시 만날 생각이 정말 없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아들이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기뻤어요. 그 후 산에 다녀오고 며칠 뒤 달라진 아들의 행동을 보니까 나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연애를 시작한 아들은 예전과 다르게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죠. 예비 며느리의 직업은 피부과 원장이었는데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잘 만나던 도중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보여주겠다면서 같이 밥을 먹자는 제안까지 했죠. 신중한 성격이었던 아들이 저희한테 보여줄 정도면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제안으로 처음 만나게 된 예비 며느리는 저희를 보고 밝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긴 머리를 귀뒤로 넘기는 모습이 꼭 떠난 며느리처럼 보였죠. 우연히 떠난 며느리와 비슷한 습관을 보게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닮은 구석이 꽤 있었어요. 특히 예비 며느리가 물을 마시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에 손수건 가지고 다니는 여자들 없던데 가방에 손수건 넣어 다니나 보네. 아, 이거요? 네, 습관이에요. 제가 피부과를 해서 그런지 내키는 좀 피부에 자극적일 것 같아서요. 워낙 제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번거로워도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게 번거로울 텐데 세심하기도 하지. 이제는 습관처럼 몸에 배겨서 외출할 때 가방에 없으면 허전해요. 웃으면서 말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니까 생전에 손수건을 들고 다니던 옛 며느리가 떠올랐죠. 그래서 혹시 아들이 떠난 며느리를 아직도 잊지 못해서 만나게 됐나 싶었어요. 조금 걱정이 들어 저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저녁에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만나보니까 사람 참 좋더라. 근데 경호야, 엄마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엄마 괜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 그래. 어떤 생각하시는지 저도 다 알아요.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습관 갖고 있는 거 보고 호기심이 생겼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취미도 비슷하고 살아온 얘기 나누다가 만나게 된 사이예요. 그래, 그렇담 정말 다행이다. 난 네가 혹시나 비슷한 사람이라 만나는 줄 알았어. 너랑 잘 맞는다고 하면 난 정말 바라는 거 하나 없다. 우리 아들이 예전처럼 웃는 것만 봐도 나는 마음에 쏙 들어.
아들의 말에 저는 안심할 수 있었죠. 10년 동안 혼자 하던 운동을 둘이서 같이 하니까 더 힘이 난다는 말도 했어요. 특히 등산을 같이 다니면서 예비 며느리가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둘이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산 중턱에서 지친 얼굴로 앉아 있는 걸 봤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예비 며느리가 그 아주머니를 보고 걱정이 됐는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했어요.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일행은 없으시고요? 혼자 왔는데 제가 가방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요. 챙겨둔 줄 알았는데 가방이 비어 있네요. 그럼 제 물이라도 좀 마셔보세요. 이렇게 계속 땀 흘리시면서 앉아 계시면 탈수로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좀 더 그늘진 곳으로 옮겨 앉으시는 게 좋겠어요. 저 잡으세요. 그때 예비 며느리는 산에 올라오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혼자 있는 아주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한 병밖에 없던 물을 그분께 드리고 온 거죠. 그래서 아들이 예비 며느리 행동에 놀라서 이렇게 물었다고 했어요. 저 물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곧 내려가긴 해도 힘들 텐데. 괜찮아. 그래도 혼자 있는 분 도와드리는 게 맞지. 난 이렇게 경호 씨랑 둘이 있어서 든든한데 저분은 혼자 산에서 얼마나 두려우시겠어? 그때 예비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본인도 힘든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걸 보니까 오랜 시간 함께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아들이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비 며느리를 편견 없이 보게 됐고 아들은 결혼까지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말도 했었죠. 그 후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집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모이니까 정말 가족이 된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아들한테 술을 한 잔 따라준 뒤 예비 며느리에게 한 잔 따라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아픈 과거를 겪고 만나게 된 만큼 서로한테 가장 솔직하고 신뢰를 주면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둘째도 신뢰와 믿음인 거야. 괜한 의심이 싹 트면 관계가 오래 못 가니까 이렇게 만난 인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만나봐라. 네, 아버님 말씀 잘 새겨듣고 오래오래 잘 만나보겠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남편의 말에도 싹싹하게 대답도 잘했어요. 그런 예비 며느리를 볼수록 며느리감으로 손색 없는 사람인데 왜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직접 듣게 됐죠. 남편이 아들이랑 술과 먹을 것 좀 더 사오겠다고 나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집이 얼마 만에 사람 사는 것 같은지 모르겠다. 그동안 경호 웃는 것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하네. 어머님, 저도 오늘 너무 행복해요. 사실 저 이혼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하는데 시댁 어른들이 다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 기죽이고 사니까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알고 보니까 예비 며느리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생겨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았죠. 그때 며느리가 지난 과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어요. 그러다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저도 한번 겪어봐서 다 알아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엄청 자책도 많이 했거든요. 평생 외롭고 박복하게 살아야 될 팔자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진짜 맞았어요.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웃고 사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슬픈 얼굴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다가 저도 손을 마주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도 차라리 이혼이면 괜찮았을까? 그저 며느리가 세심하고 착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처음엔 경호가 사별한 사람을 떠올렸나 싶었지. 그런데 나한테 네가 힘들 때 옆에서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라 좋았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내가 고마웠나 몰라.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경호 씨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난 너한테 더 바랄 게 없어. 며느리 노릇도 하나도 안 바란다. 그저 둘이 아픈 상처 보듬어 주면서 잘 살기만 해. 난 네가 의사여서 좋은 게 아니라 단지 그거 하나야. 똑같은 아픔 겪지 않게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예비 며느리와 서로 진심을 터놓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재혼이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운 게 많았죠. 그래도 속마음을 듣고 나니까 한층 더 가까워져서 넷이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칠순이 다 된 저희가 불편할까봐 잠자리부터 화장실까지 전부 신경 썼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숙소 베개가 조금 높은 것 같다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괜히 애들 신경 쓸 테니까 하루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뒤 우리 얘기를 듣기라도 했는지 예비 며느리가 낮은 베개를 새로 들고 오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베개 불편하시죠? 제가 요청해서 가져왔어요. 제 방에 있는 것도 베개가 좀 높길래 추가로 요청했어요. 안 그래도 높아서 불편했는데 고맙다. 너희들 괜히 신경 쓸까봐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챙겨줘서 깜짝 놀랬네. 저희 부모님도 높은 베개는 안 쓰세요. 목 불편하시다고요. 그리고 어디 불편한 거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쉬러 왔는데 불편하면 쉬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아주 똑순이네. 덕분에 아주 편하게 쉬다 가겠어. 그럼요. 어머님, 아버님 편하게 모시려고 같이 온 거니까 부담 없이 말씀만 하세요. 예비 며느리는 저랑 남편을 보면서 뭐든지 편하게 말하라고 했죠. 그런 모습에 남편과 저는 몸도 마음도 편하게 여행을 즐기다 갈 수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 배려에 타지에서 불편한 거 없이 정말 푹 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예비 며느리 결혼 준비를 위해서 상견례를 하게 됐죠. 예비 사돈 부부도 자식은 예비 며느리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안사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하나 있는데 혼사 치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식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겠나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처럼 저희 부부도 사돈 부부와 비슷한 상황이라 그런지 서로 대화가 편안했죠. 아무래도 재혼하는 자리다 보니까 서로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하게 된 것 같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부부는 참 성품이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좋은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저렇게 올곧게 잘 자랐구나 싶었죠. 그래도 의사인 딸 재혼시키는 자리지만 내심 바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바깥 사돈이 근엄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얘가 의사라고 해서 그렇게 뭘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일만 잘했지 살림은 영 꽝일 수도 있으니까 딸이다 생각하시고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면 저희는 충분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쭉 지켜보니까 아주 야무지고 똑똑한 딸 두셨어요. 저희야 뭐 이렇게 잘 키운 딸 보내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죠.
저희도 예비 사위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전 남자라 그런지 아들 있는 집이 부러웠는데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남편과 대화를 하는 사돈을 보는데 배려하는 말투와 겸손한 태도에 좋은 분들이구나 싶었죠. 아는 친구 한 명이 의사 사위 보다가 집안 기둥 뽑힐 뻔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잔뜩 긴장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저렇게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그저 감사했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도 잡고 식장부터 예복까지 착착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다 청첩장을 얼마나 만들까 고민하는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좀 넉넉히 줘. 개모임 친구들이랑 동창회 친구들까지 전부 부를 거야. 어머님 손님 많으신가 봐요? 응, 원래 내 나이에는 내 자랑보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며느리 자랑, 사위 자랑 이런 거 하면서 사는 거야. 난 지난 10년 동안 친구들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였는데 이참에 자랑 좀 해보는 거지. 네, 어머님. 제가 많이 드릴 테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부르세요. 예비 며느리의 우스갯소리에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맨날 입만 열면 자랑만 늘어놓던 친구들에게 저도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모바일 청첩장을 돌리고 일가 친척들과 친했던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종이 청첩장까지 돌렸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됐고 결혼식장에서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본 친구들은 저한테 감탄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우와, 정수가 며느리 너무 예쁘다. 아주 땡 잡았네. 그러니까 말년에 이게 무슨 행제야. 정수기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며느리가 글쎄 피부과 원장이래.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부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칠순쯤 된 제 나이 비슷한 분들 중에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나이에 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이나 손주 얘기하면서 사는 건데 그동안 친구들 만나도 입 꾹 닫고 할 말이 없었는데 그날은 저도 오랜만에 아들 부부 자랑 좀 했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친구만 계속 혼자 중얼거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친구들 틈에서 혼자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손뼉을 딱 치면서 말했어요. 아, 맞다. 난데없이 박수치는 친구한테 시선이 집중됐는데 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잡아 끄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가 저를 사람이 없는 한적한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신부 대기실에 있던 전현이 네 며느리 맞지? 뭐? 전현? 야, 너 그 말버릇이 왜 그래? 남의 집 며느리 되라한테 전현이 뭐야? 그러자 제 말에 한숨을 푹 내쉬었죠. 그 친구는 어렵게 살다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교도소에서 6개월 동안 살다 나온 적이 있던 친구였어요. 그 후 반성하고 성실하게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했죠. 그때 친구가 정확하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수가, 내가 정말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결혼 안 된다. 빨리 파토내. 이 결혼하면 네 아들 인생 망치는 길이야.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 그런데 그 이후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 사실을 말하게 되면 배꼽 잡고 웃으시거나 세상에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친구가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털어놓은 사실은 이랬죠. 쟤 있잖아. 피부과 의사 맞아? 확실해?
맞지 그럼. 결혼정보회사에서 프로필도 내가 다 봤는데 의사 맞어. 잘 알아봤어? 병원은 직접 가봤고? 걔가 한다는 그 피부과 가봤냐고. 아니, 그건 아닌데 아들이 한번 가봤다고 하던데 병원으로 자주 데리러 갔다고 했어. 아이고, 어떡하냐. 너 지금 완전히 속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속았다니. 나 6년 전에 깜빵 갔다 온 거 기억해? 왜 6개월 살다 나왔잖아. 내가 깜빵에서 같은 방 쓰던 여자가 전현이야. 뭐? 교도소에서 만나? 아니, 6년 전에도 일만 했다던데 어떻게 만나? 다 뻥을 쳤으니까 그렇겠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완전 사기꾼이야. 저는 그 친구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세상에 이런 끔찍한 상황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아무런 말도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알게 됐네요. 기가 막혀서 뻥져 있는 저를 붙들고 친구는 큰 소리로 말했죠. 사람이 인생에서 교도소 가는 게 어디 흔한 줄 알아? 나 지금도 교도소에서 지냈던 일이 생생해. 그때 6개월 동안 살 부대끼면서 지냈던 사람들 다 기억난다고. 그때 제가 나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알아? 제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나한텐 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했어. 사기꾼이 아주 작정하고 들러붙었네. 그때도 의사라고 속여서 전 남편한테 4억이나 헤쳐먹었어. 근데 또 그걸 또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고 온 사람처럼 깜빵에서 자랑을 하더라니까. 4억이나 해먹었다고. 4억을 어떻게 해먹어? 남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4억 달란다고 그냥 줘? 피부과는 기계가 항상 최신식이어야 손님들이 더 많아진다면서 공사 친 거지. 그렇게 밑밥 딱 깔아놓고 몇 달 뒤부터 피부과가 잘 안 된다고 울면서 말했대. 와이프가 병원 안 된다고 우는데 어쩌겠어. 남편인데. 와이프 피부과 기계 하나 못 바꿔주겠어? 어차피 결혼도 했겠다. 부부 재산이다 생각하고 해준 거야. 그렇게 해먹은 돈이 4억이라고. 진짜 저는 친구의 말에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별별 사연 다 받고 주변에서 며느리 본 친구들 한탄 섞인 말들 많이 들었지만 제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 아닙니까? 그러더니 친구는 마지막 쐐기라도 박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이지현이 맞지? 맞잖아. 나 네 아들 결혼식 날짜랑 시간만 보고 온 사람이야. 진짜 나 믿어. 내 말 꼭 믿어야 된다니까. 빨리 결혼식부터 막아. 저는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손을 써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다짜고짜 바로 신부 대기실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신부 대기실에 웃으면서 앉아있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소리쳤어요. 야, 이지현, 너 의사 맞아?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체라뇨? 아무것도 모른다는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예비 며느리를 보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때 친구가 제 뒤를 따라 들어와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구라 까고 있어? 야, 너 나 알지? 너 의사 아니잖아. 너 6년 전에 깜빵에서 전 남편한테 한탕 해먹었다고 자랑질했던 이지연 맞잖아. 나 몰라? 너랑 깜빵 동기였잖아. 그때 예비 며느리는 친구 얼굴을 보자 사색이 된 채 놀라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진짜 저게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아들 등치러 온 사기꾼이구나 확신했죠.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그 사기꾼 년을 붙들고 소리쳤어요. 너 왜 말이 없어? 진짜로 내 아들 등쳐먹으려고 우리한테 접근했던 거야? 그래서 착한 척 예쁜 며느리 되겠다고 한 거냐고. 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왕년에 운동 좀 했던 사람이야. 이런 빌어먹을 것을 봤나?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예비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악을 쓰고 쥐어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죠.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던 예비 며느리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놓으세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이제 정신 차렸다고요. 이제 똑바로 살려고 정신 차렸다고요. 뭐? 정신 차려? 그러려니 아직도 의사를 사칭하고 다니냐? 그건 당황한 채 말을 얼버무리는 걸 보자 더 화가 났어요. 그러더니 이게 더 적반하장으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야, 신고해. 사기죄로 또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어디서 감히 우리 내 귀한 아들 가지고 놀아. 너 오늘 잘 걸렸어. 그날 신부 대기실을 아주 밀걸레를 쓸듯이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사정없이 쓸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소동이 생기자 남편과 아들이 쫓아왔죠. 그리고 두 사람은 저를 보고 놀란 얼굴로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들이 달려와서 저를 잡고 무슨 일이냐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다 속았어. 쟤 의사 아니야. 의사가 아니라 완전 사기꾼이야. 제 말에 아들은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에 놀라서 벙쪄 있는데 친구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식은 아들 친구를 불러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안내방송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짝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객도 많이 불렀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죠. 그리고 전연 한 명 때문에 모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헛걸음하게 된 겁니다. 저는 친한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직접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했어요. 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신부 대기실에서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던 그년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도망치기까지 했죠. 그날 속에서 부글부글 열이 끓어올라서 병원에 실려갈 뻔했습니다. 진짜 이 기막힌 상황에 주말 내내 그 사기꾼 잡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돈 부부라는 사람들도 사라졌고 아예 없던 사람처럼 사라진 거죠. 이런 속 터지는 상황에 월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렸고 결혼정보회사로 달려가서 상담실장을 찾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대표 나와! 여자 김 실장 나와! 빨리 나오라고! 저는 사무실에서 난장판을 치면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저한테 중요한 정보를 준 친구도 같이 동행해 줬습니다. 둘이서 소리를 지르고 난장판을 치니까 길어질 것 같았는지 쭈뼛거리며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난감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죠.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금 영업 방해하시면 큰일 나요. 영업 방해 좋아하네. 이봐요. 김 실장은 알고 있었지? 여자 사기꾼인 거 다 알고 있었잖아. 사기꾼요? 그 여자 사기꾼이었어요? 진짜 몰랐어요. 몰랐다면 다야? 비싼 가입비 냈으면 제대로 된 애를 소개해줬어야지.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사문서 위조하고 사기치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신은 아니잖아요. 나 여기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몰랐다면 다야? 사람 인생 망칠 뻔 해놓고.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몰랐어요.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끝까지 몰랐다고 애원하는 사람에게 저는 법정에서 보자면서 으름장을 놓고 나왔어요. 집으로 온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한테 물었죠. 너 근데 병원 가봤다고 했잖아. 일하는 것도 본 거야? 그냥 병원 앞에서 만난 거예요. 일하는데 방해될 것 같고 여자 손님들도 많기도 해서요. 아유 이놈아, 안에 직접 들어가서 봤어야지. 너 설마 돈 준 거 아니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제 걱정 마세요. 혼자도 잘 살 수 있어요. 자세히는 몰라도 아들은 우선 뜯긴 돈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이니 확실히는 몰라도 그냥 믿었죠. 그 후 그 사기꾼 여자는 아예 잠적을 해버렸더군요. 진짜 그년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사기꾼이 작정하고 숨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정보회사는 가입 금액의 3배를 보상받고 합의하는 선에서 끝냈죠. 오래 끌면 아들한테 상처만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고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이게 벌써 6개월 전 일이랍니다. 정말로 제 친구 아니었으면 제 아들 인생 종칠 뻔했지 뭡니까? 정말 저희 가족은 의사가 아니라 사람 하나 보고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공허해 보이는 아들 옆에서 잘 보듬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사별후 제대로 웃어본 적 없던 아들이 가장 해맑게 웃었거든요.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는 말이 있듯이 신중해서 했던 건가 싶죠. 그리고 아들 인생 구해준 친구한테 백화점에서 좋은 선물 하나 해줬습니다. 지금 아들은 정신 차리고 회사 일에 열중하고 있어요. 아픔을 잊으려고 다시 아침 조깅도 하고 저녁에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히려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죠. 아버지, 어머니, 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예전처럼 새 식구 잘 살아요. 제가 부족했던 거니까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 살게요. 자기 마음도 아플 텐데 이렇게 부모 먼저 생각하는 걸 보니까 짠했어요. 이런 의젓한 아들에게 제가 너무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잘 살기만을 바랬던 제가 너무 큰 걸 바랬나 싶었죠. 정말 요즘은 사람도 의심하면서 사귀어야 될 때인 것 같네요. 예전에는 옆집 이웃과도 잘 지냈는데 이젠 같은 아파트 사람도 무서울 정도랍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만 실감한 사건이었죠. 여러분들도 사람 조심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